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화병방지 프로젝트 사회심리학 시간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조금 심도 있는 부분을 좀 들어가 볼 거예요. 실전편에 가깝다고나 할까?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자기한테 유리하게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고 사회적 지위를 조정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공부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나는 그럴 생각이 없는데, 난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싶지 않은데,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의 비결을 이해를 하시고, 요걸 흉내 내갖고 본인이 같이 성공하는 거는 본인의 선택이지만, 자,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성공한 거구나, 라는 부분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조금 실전적인 이해,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가 실체적으로 와닿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 얘기를 들으면서 본인이 지적하는 세 종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사람을 대입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제 얘기를 비교를 해보면 돼요. 첫 번째, 연예인.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 또는 사회적으로 이름을 얻은 그 분야의 연예인들 있잖아요. 가수가 됐건, 탤런트가 됐건, 영화배우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아무튼 성공한 연예인들의 성공 비결. 두 번째가 정치인입니다. 성공한 정치인들의 성공 비결. 왜? 똑같은 국회의원인데 누구는 당대표를 가고 누구는 평범한 찌끄레기에서 머물다가 끝나는가. 정치인의 경우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돼요. 세 번째 경우에는 종교인입니다. 종교적으로 많은 성공한 교회, 성공한 스님, 이름을 얻고 있는 유명 종교인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성공했을까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골라 잡으면 돼. 그리고 그분들에 대한 행동과 언행과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인식이 과연 어떤 방식으로 형성됐는지를 역으로 추론해 보면 되는 거야. 윤석열을 대상으로 해도 되고, 유재석을 대상으로 해도 되고, 이재명을 대상으로 해도 되고요. 다니시는 교회 목사님이나 스님하고 비교를 해 가시면서 과연 어떠한 방식으로 내가 저 사람을 이해하고 저 사람을 존경하고 좋아하게 됐는가. 그리고 그게 내 사회적 생활하고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시라는 거. 실전적인 면에서 공부를 하시라는 거죠. 자,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원리에 대해서는 이미 공부를 다 했어요. 인간 욕망에 의해서 움직이고 가장 큰 욕망은 사회화, 그러니까 유명해지는 거고, 유명해지기 위해서 인간은 어떤 방식으로 사회에 적응해 가는가를 지금까지 공부를 했다 그러면 이제는 그 안에서 특출난 사람이 되는 방법인 거야. 즉 사회화에 동화되는 게 아니라 그 사회화된 속에서 리더 또는 그 중심이 될 수 있는, 그 소속된 사회를 끌어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가지는 강점이 뭐냐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가장 쉬운 메커니즘이면서 가장 어려운 핵심적인 요소, 이것이 바로 설득입니다. 즉 내가 상대방한테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이 메시지를 통해서 상대방의 호의나 믿음을 얻어내는 기술인 거예요. 설득. 그래서 이 설득을 잘하는 사람이 무조건 사회학 안에서, 오늘날 사회 안에서는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이러한 설득의 과정을 통해서 얻어지는 믿음이 반드시 정의롭거나 진실되지는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설득을 목적으로 할 때 선의와 호의나 정의를 갖고 하는 게 아니고 그 방법이 합법적이거나 도덕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설득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면서 요게 순방향으로 풀리는 경우와 아주 나쁜 방향으로 풀리는 경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만큼 그러한 설득에 넘어간 사람들의 피해가 클 것이고, 좋은 설득을 통해 가지고 사회를 바꾸려고 하는 데는 소속원들에 대한 행복이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설득하는 기술의 문제를 배우는 게 이번 사회학의 문제인 겁니다. 일단 상대를 설득하는 방식, 상대하고 대화를 통해서 설득하는 방식은 몇몇 가지 메커니즘이 있어요. 가장 먼저 상대를 쉽게 설득하는 방법입니다.
1번. 좋은 환경 속에서 상대하고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상대가 좋아할 수 있는 시간대, 좋아하는 장소, 좋아하는 음식, 뭐 요런 등의 얘기들을 가지고 긍정적인 메시지로 이 대화를 전달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왕 만날 거면 좀 분위기 있고 좋은 카페나 커피숍을 만나는 게 좋고, 시간대를 정할 때도 그 사람이 가장 편안해하는 시간, 그리고 스트레스가 없는 시간을 정해가지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환경을 좋게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해요. 메시지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야. 전달되는 환경이 중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로,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뭔가를 보상해주면 효과가 더 커집니다. 그래서 이런 거지. 보험 관련한 설명을 듣는데 설명만 들어주셔도 선물을 드립니다. 라든지, 예를 들어 내 얘기를 1시간만 진지하게 들어준다고 하면 내가 너한테 5만 원을 선물로 줄게. 뭐 이런 식으로 일종의 보상을 걸어놓고 상대방한테 메시지를 제시하면 이런 메시지들이 굉장히 잘 먹힌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잖아. 아니 그럼 뭐 건건이 만나는 때마다 이렇게 보상을 해주려고 하면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드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러한 보상 관계가 있었음을 인지시켜가지고 제3자를 유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송 작가가 누구를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1시간 동안 얘기를 들어줬더니 5만 원을 줬다더라 하는 얘기를 제3자한테만 던지잖아요. 그럼 그 3자는 자기가 받지도 않았는데 전애들은 송 작가의 메시지에 대해서 좋은 방향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인 거야. 받은 놈은 한 명밖에 없는데 이 이야기를 전애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그 메시지의 진실성이나 효용성을 따지지 않고 그건 좋은 얘기였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뭐 극단적으로 말하면 야,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더라 라고 하는 거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더라 하더라보다 훨씬 더 사람들한테 잘 먹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으로 협박하는 것보다는 천국으로 유혹하는 게 유리하고, 모든 사람한테 천국을 보여줄 필요는 없다는 거지. 천국을 간다더라는 얘기만 갖고도 충분하게 설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러한 걸 하는 데 있어서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이걸 받아들임으로 인해 가지고 나중에 가서 그에 반대되는 정보, 야, 그 천국은 없대. 아니 뭐 기독교에서 천국 믿는다고 그러는데 그거 사실상 근거 없는 얘기래 라는 얘기에 거부감을 보이게 되는 수준까지 계속해서 반복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아까 얘기한 대로 좋은 환경, 보상, 그리고 반복을 통해 가지고 상대를 설득할 수 있는 쉬운 메커니즘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이건 너무 단순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모여갖고 설교를 하더라도 그냥 끝난 다음에 보내는 것보다 밥이라도 한 끼 맛있는 거 먹고 가세요 라고 얘기하는 순간 신뢰도와 호감도가 확 높아지게 된다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환경과 보상과 여기에 대한 반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반복을 하기 위해서 다음번에 또 오세요. 다음번에 오시면 이번에는 돼지고기였지만 한우 구워드릴게 라든지, 오늘은 화장지를 드렸지만 다음 주에도 또 오신다고 하면 그때는 저희가 커피 믹스 세트를 요거 옛날에 제가 우리 흔히 얘기하는 지하방에서 많이 쓰는 이 메커니즘이 있는데, 요런 방식을 통해서 설득해갖고 사람들을 넘긴다는 거죠. 스킬적인 면으로. 그러니까 나는 굉장히 냉정한 사람이야, 나는 남의 말을 잘 안 믿는 사람이야 하는 사람들도 이러한 방법을 통해 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설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설득을 한다 하면은 어떤 단계를 이어나가야 되냐? 일관화를 시키는 거예요. 다른 정보를 차단하고 내가 준 정보와 메시지에만 계속 빠져들 수 있게끔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지금의 이 메시지가 확실하다라고 하는 확신을 심어주는 거죠, 상대한테. 그 방법은 뭐냐면
일단 추가적인 정보를 계속 제공합니다. 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교회를 갔는데 처음에는 못 모르고 교회를 가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가갖고 얘기를 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정보를 줘. 이 성경이라는 게 있는데 이 성경은 뭐 5,000년 전부터 하느님의 말씀을 적은 책이야. 뭐 이러면서 이런 얘기들을 자꾸 줍니다. 뭔가 객관적인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새로운 정보를 계속 주는 거죠. 똑같이 어디 가갖고 무슨 건강식품을 먹었어요. 근데 단순하게 먹을 때는 이거 먹으면 막 몸이 다 낫습니다. 막 젊어집니다 하는데 나중에 이제 거기에는 정보를 주는 거죠. 이 안에는 무슨 성분이 들어있어갖고 이게 몸에 들어가면 무슨 작용을 해요. 사실 그게 하는지 안 하는지 얼마나 들었는지 모든 사람이 통하는지 뭐 압니까? 근데 정보를 들으면 그게 된다는 거죠. 정치도 똑같은 거예요. 처음에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띄웠다. 그럼 이제 윤석열을 띄운 다음에 윤석열에 대한 정보들을 제공하는 거죠. 이 사람이 서울대를 나왔는데 9번이나 재수를 해갖고 끝까지 검사를 하려고 하여튼 진짜 의지가 어찌 보면 이거를 거꾸로 해갖고 아이고 9번이나 떨어지는 만큼 머리가 안 좋을 텐데로 가야 되는데 그거를 굉장히 그만큼 의지가 강한 사람이래 라고 얘기를 해서 정보를 주면 이 사람이 보통 고집된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 부분인 거죠. 그 다음이 뭐냐, 개인적인 연관성을 붙여주는 거예요. 네가 여기에 해당한다는 걸 주는 거죠. 지금 언니가 지금 이렇게 어렵고 힘든 거는 그동안 종교를 안 만나서 그래. 당신이 이렇게 건강하지 않은 이유는 이 약을 안 먹어서 그래. 아니면 이 약을 먹어야 할 만큼 당신 생활이 결핍해서 그래. 그런 거 같거든. 자신의 결과가 있으니까. 그래서 개인적인 연관성을 이렇게 밀어붙이는 겁니다. 정치 얘기를 할 때는 지금 봐봐 이 살기 힘들잖아. 윤석열 같이 그냥 세게 막 계약하고 밀어붙일 수 있는 이게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런 거 안 하는 지도자가 필요해서 그런 사람이 있어서 그런 거야. 자기 힘든 거 아무 상관없거든. 근데 윤석열이 그거 해줄 수 있다는 보장도 없거든. 근데 이렇게 연관성을 강조하면 그러네라고 하는 기대치를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에 대한 접근성과 신속성을 강화합니다. 자, 이거 더 알아야 되겠지? 더 알고 싶지? 건강식품 더 알고 싶지? 윤석열 대해서 정보 더 듣고 싶지? 내가 카톡 하나 줘봐봐. 내가 거기다 메시지 보내줄게. 메일 하나 줘봐봐. 내가 거기 관련된 자료 보내줄게. 요런 방식인 거죠. 즉, 개인적인 연관성으로 호감을 얻고 난 다음에 계속 해갖고 새로운 정보들을 막 쏟아 부어 넣는 거예요. 야, 이번에 건강식품 이거 있잖아. 플러스 알파라고 유산균이 다 보태졌대. 지난번 것도 좋았는데 이것까지 보태졌으니까 신제품은 얼마나 좋을 거야. 근데 가격은 똑같다네? 이런 방식인 거죠. 결국 이렇게 해놓고 가장 중요한 거. 여기에 대한 반론이 있을 줄. 이거 저기 윤석열 아닌데? 아니, 이거 관절에 좋다고 하는데 나이 먹은 사람한테는 효과 없다는데 이런 식의 이제 반론의 메시지를 외부에서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이걸 설득할 때 그거 아니야! 나빠! 라고 얘기해버리면 상대방이 거부감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 안에 6대4 정도의 주력과 부주력의 차이를 주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그렇지. 이게 관절약 먹는다고 해서 관절이 다 낫는 건 아니지. 근데 말이야, 요러한 이유로 해서 안 먹는 사람보다는 먹는 사람이 효과가 훨씬 높대. 이 약을 먹고 70%가 넘는 사람들이 효과를 봤대. 라고 하는 식으로 요거를 주력의 정보와 부정의 정보를 동시에 공유를 시켜가지고 윤석열이 나쁜 놈이야. 검사 시절에 해갖고 이런 게 있었어.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좋은 쪽의 정보를 메인으로 주고 나쁜 쪽의 정보를 적당히 해서 그렇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물며 그래도 더 좋은 점이 많아라는 방식으로 재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요 균형감, 긍정적인 정보와 부정적인 정보와의 균형감이 안 무너지면서 지속적으로 나쁜 정보와 여기에 대한 그 반론에 대한 메시지를 듣게 되더라도 이게 점점 더 희석되는 거예요. 메인을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붙잡아 놓는 겁니다. 결국 처음에 설득을 할 때는 설득을 시키고 난 다음에 이 설득을 유지시키게끔 하는 이러한 기술까지가 끝나게 되면 거의 이 단계에서 그 사람과 그 조직과 그 조직이 주창하는 바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게 된다는 거지, 사람은. 매우 단순한 거예요. 그래서 괜히 왜 우리 엄마는 그렇게 꼼꼼하고 돈을 안 쓰는데 떴다방에 나왔고 몇 천만 원씩 냄비를 사고 건강식품을 샀을까? 한번 말려들면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운영하고 구성하는 조직의 방법은 메커니즘이 똑같습니다. 방금 얘기한 대로. 이런 사회화의 메커니즘을 배워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나쁜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자, 이런 경우 안에서도 탈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존에 이게 잘못됐구나 하고 판단하고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매우 드물지만 몇 가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한 시각이 냉철한 사람, 그러니까 어느 한쪽의 얘기보다는 반드시 중도에서 갖고 이쪽 저쪽을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리고 자신이 믿고 있던 주관적인 생각을 바꾸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내가 사회적인 승인과 수용을 받고 싶은 사람,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 내가 웬만큼 사회적으로 중심적인 입장에 있다 하는 사람은 이러한 설득에 잘 안 넘어가는 케이스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얻을 만큼 얻었다는 거지. 응? 나도 배울 만큼 배웠고 이 사회에서 인정받을 만큼 인정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러한 설득 방식에서 가장 잘 안 넘어가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결국 이런 사람도 이런 메커니즘을 통해서 계속 반복적인 재교육을 시키게 되면 결국은 넘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염없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떠나서 우리가 그럼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정말 부정적인 목적으로 던지는 수없이 많은 메시지와 그들의 사회화, 그러니까 쉽게 말해 도를 믿으세요부터 신천지에 오세요 등등, 아니면 다단계에 들어오세요 아는 등 수없이 많은 유혹과 새로운 사회화에 빠지게 되는데, 그럼 그 상황에서 이게 좋냐 나쁘냐를 알 수 있는 가장 명쾌한 어떤 그 구분 방식이 좀 있어야 돼요. 이러한 메시지나 이러한 사회화를 따라갈 거냐 말 거냐를 구분할 수 있는 명쾌한 시각, 명쾌한 그 표본 아니면 기준을 좀 갖고 있어야 됩니다. 자, 제일 먼저 중요한 건 믿을 수 있는 메신저냐라는 부분인 거예요. 즉, 내가 이 얘기를 옆 사람한테 둘러들었거나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정식으로 대학교에서 배웠다든지, 또는 공공방송, 요즘 뭐 공공방송 믿을 만한 건 아니지만 어찌됐거나 공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미디어를 통해서 배웠는지, 아니면 이미 사회적으로 검증받고 능력 있고 평가되어 있는 메신저를 통해서 받았는지, 이게 제일 중요해요. 즉, 나의 정보 취득을 상대가 얼마나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냐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건 역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부분도 생각하셔야 돼요. 굉장히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었는데 이 사람의 의도가 나쁘면 꽝인데, 어찌 됐거나 믿을 수 있는 메신저에 의한 걸 믿는 게 좋습니다. 옆집에 동네 아줌마나 지나가시는 갑자기 문두들겼던 친절해 보이는 어떤 교회 집사님, 내년 길에서 도를 아세요? 차 한잔하고 가세요 라고 꼬시는 이쁜 아가씨가 여대생이 꼬신다고 해갖고 훅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야. 믿을 수 있는 메신저한테서 정보를 받아야 되는,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이 메시지에 대한 타인의 반응을 들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옆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야. 야, 내가 이러이러한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해? 라고 했을 때 긍정적인 쪽이 많은 메시지는 바람직합니다만 부정적인 쪽이 많은 메시지를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판단하기 이전에 항상 타인한테 판단을 공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은 정보를 받는 데 있어서 사전에 받은 정보가 있으면 있을수록
편파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본인하고의 관련성이 있거나 내가 이미 뭘 하려고 했었던 게 내가 차를 사려고 했는데 갑자기 어떻게 알고 현대자동차 직원이 카자락을 준단 말이야. 그럼 기아나 뭐 다른 차는 생각해 볼 필요도 없이 이쪽에 훅 가게 되는 부분이 있거든. 이게 이제 구글 검색이 맥히는 이유는 하나인데 내 자신이 나도 모르게 뭔가를 사전 결정하고 있거나 거기에 대해서 정보를 취하려고 하고 있을 때 이걸 들켜버리면 쉽게 설득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뭔가 전문성이 있어 보인다. 그냥 단순하게 종이 쪼가리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뭔가 막 체계화한 PTP에다 막 그럴싸한 데다가 막 인쇄도 제대로 해갖고 총천연 색깔로 도표로 해갖고 이걸 보여주면 오히려 더 이쪽에 넘어가기가 쉽다는 거죠. 즉 믿을 수 있고 내 자신한테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판단되는 정보일수록 상대가 이미 나를 알고 거기에 맞아서 맞춤형의 제안을 해왔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야. 아예 모르는 분야는 내가 처음부터 좀 생각을 해봐요. 내가 차를 전혀 모르면 기아차는 뭐가 좋아? 현대차는 뭐가 좋나요? 하이브리드는 뭐가 좋고 전기차는 뭐가 좋나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가면 괜찮단 말이야. 근데 내가 좀 차를 알아. 현대를 많이 타봤어. 또는 내가 평소에 검색할 때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 근데 이게 들킨 거야. 나는 안 들키지만 세상은 어떻게든 내 정보를, 내 취향을 알고 있으니까 요즘 같은 세상에. 이걸로 해갖고 공략을 해갖고 들어오면 사람이 쉽게 넘어가 버린다는 거지. 아니, 뭐 그렇게 돼 있을 수가 있어요? 라고 하지만 지금 쿠팡이 뜬금없이 내가 운동화를 뭘 살까 고민하고 있을 때 운동화 광고를 보내오거나 대선 후보나 지역 관련된 후보에 대한 뭔가를 뽑으려고 하면 나하고 관련돼 있는 정책집이 날라올 수 있는 세상이 요즘 세상입니다. 이런 식으로 사전 정보를 통해 자기한테 유리한 사회화를 하려고 하는 테크닉들이 이미 다 퍼져 있어요. 광고를 비롯해서 수없이 많은 방식이 이미 나에 대한 정보를 분석하고 나를 설득하기 위한 새로운 사회화의 제안이 계속 몰려오고 있다는 거죠. 이걸 어떤 방식으로 냉철하게 판단해서 내 자신한테 유리할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론에 대한 설명을 했고 내일 실전편, 과연 어떠한 방법으로 저항하는 사람, 안 넘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넘어뜨려 버리는지, 여기에 대한 실전적인 방법을 현재의 통용되고 있는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각종 테크닉들을 비교해 가면서 이래서 넘어갔구나라는 부분을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 설득의 메커니즘 실전편 내일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화병을 방지하는 차원을 뛰어넘어 여러분들이 이 화병을 나게 한 대상을 교화할 수 있는 지경에까지 이르고 싶은 사회심리학 강의. 오늘이 벌써 8번째 시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어제는 이 설득의 메커니즘에 대한 얘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냥 사회화된 인간들 속에서 리더의 역할 또는 그 사회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스킬이 설득이다. 하지만 중요한 건 설득을 하는 데 있어서 진리와 정의는 필요가 없다는 거죠. 설득하는 방법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설득의 단순한 방법에 넘어가게 되면 사람들이 나쁜 사회에 속할 수 있다. 결국은 이러한 설득을 하는 메신저, 이러한 설득을 이끄는 주체를 잘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인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실전편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미 쩌든 사람들이죠. 30, 40대 넘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과 이념이 확고한 사람들, 우리 흔히 말하는 이찍이 됐든지
아니면 너무 심취해. 어떤 종교에 그냥 푹 빠져 있어. 이런 사람들을 어떤 방식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거냐는 거죠. 즉, 사람이 기본적인 개념이 아직 덜 갖춰져 있는 유년기, 그러니까, 초등학생, 중학생, 이때부터 이제 애들을 감각을 교육을 시키면 수능을 시키기가 참 쉬워요. 그리고 그러한 방향으로 해갖고 사람들을 키워내면 이게 이제 영원히 바뀔 수 없는 어떠한 기본적인 틀을 심어갖고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중국에서 왜 중국 공산당이나 뭐 혁명 세력들이나 이런 애들이 주로 지각 능력이 떨어지는 중고생들을 주로 동원을 했는가라는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걔들은 아직 이 머릿속에 기본적인 자기 판단에 대한 기준이 덜 갖춰져 있기 때문에 접해봤던 정보가 적기 때문에 가르쳐주는 대로 믿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에 의해서 행동하는 데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세대들하고는 전혀 다른 결집력과 새로운 이론으로 무장한 애들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흔히 말하는 홍위병이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교육이라는 게 중요해요. 근데 대한민국 안에서 교육을 통해 갖고 어떠한 시작, 그러니까 처음에 어떻게끔 시민의식을 심어줄 수 있는 교육을 하느냐, 아니면 사대적인 교육이라든지 또는 반패미적인 또는 민족사관적인, 아니면 독재자에 순응할 수 있는 이러한 교육을 심어주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아이의 남은 일생이 성인이 돼서 그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따라서 이러한 교육에 대한 헤게모니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런 쪽에 계속해서 쪄들어 있는 사람은 영원히 그거를 털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우리한테 우리는 식민사관을 심어놨기 때문에 100년 후에라도 우리는 다시 돌아올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그거예요. 그 교육이라고 하는 게 지속적으로 사람 대 사람으로 전염되면서 이와 같은 사회화를 통해 갖고 나쁜 사상을 고착을 시키거든요. 그럼 이걸 어떻게 깨부실 거냐? 이게 오늘 해봐야 될 주제인 거죠. 그러니까 설득 중에서도 지금 저쪽에 이미 물들어버린 이 찍을 어떻게 일찍으로 끌어올 수 있느냐의 설득 방법인 겁니다. 자, 1차적으로 이러한 설득이 어려운 이유는 방어 기제라는 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방어 기제가 뭐냐면 본인에 대한 생각에 대해서 반대의 이론을 듣거나 이제 누군가에 의해서 설득을 당하려고 할 때 일종의 이제 저항을 일으키는 의식이 있는 거예요. 방어 기제라고 하는. 이건 누구한테나 본능적으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어 기제가 발생하는 상황에 맞춰가지고 그거를 알아서 잘 조절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3가지 점만 주요하면 됩니다. 이게 심리학이 어렵고 사람의 마음이 어렵고 10길 물속 알아도 1길 사람 속 모른다. 쉬워. 사람은 생각이란 게 없어. 메커니즘에 의해 갖고 조정받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방어 기제를 무너뜨렸을 때 설득하기가 훨씬 더 쉬워진다는 거죠. 이 방어 기제의 첫 번째 발동 이유는 균형 이론 때문입니다. 이거는 이제 이미 내가 빨간색을 빨갛게 보고 파란색을 파랗게 보고 있는 상황인 거야. 근데 누가 와갖고 야, 네가 알고 있는 건 빨강이 아니야. 저거는 빨강이고 파랑이고 네가 알고 있던 파랑이 빨강이야 라고 정반대되는 얘기를 해준다고 칩시다. 그럼 그 사람은 기존에 있는 상황에서 나한테 좋게 느꼈던 거는 좋게 받아들이고 나쁘게 느꼈던 거는 나쁘게 순응하려고 하는 일종의 관성의 법칙 같은 똑같은 형태의 심리적인 균형 이론을 가져요. 왜냐면 내가 그동안 쭉 믿어왔던 것이 한꺼번에 무너지게 되는 데 대한 저항의식을 가지게 되는 거고 내가 나쁘게 생각했던 것을 좋게 받아들이는데도 저항의식을 가진다는 거죠. 이걸 무너뜨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끊임없이 선전하는 겁니다. 좋은 걸 좋게 선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빨강 파랑으로만 설명해서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봅시다. 윤석열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을 나쁜 생각을 갖게 하고 이재명에 대해서 나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을 좋게 만드는 방법은 계속해서 좋은 것에 대한 선전을
몰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의 좋은 면만 부각을 시키고 윤석열의 나쁜 면만 부각을 시키면서 계속해서 이걸 반복하는 겁니다. 이러한 반복이 이루어지게 되면 좋은 얘기를 들은 사람은 점점 더 좋게끔 이해하려고 하는 게 몸 안에 쌓여요. 그러니까 그게 단기간에 물론 단기간에 되진 않겠지만 이렇게 마음속에 갖고 있던 저항감이 조금씩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된 편향된 정보를 날려버려야 돼요. 이재명을 나쁘게 말하는 정보를 다 끊어버리고 좋게만 얘기를 하면 결국 시간이 지나면 이건 좋은 사람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윤석열도 좋은 면, 물론 없어서 그게 더 힘들지만 나쁜 면을 부각해갖고 얘기를 계속 듣다 보면 계속해서 그 나쁜 면들이 부각돼 보이면서 비호감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감대 비호감이 추세를 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게 되고 상승하게 되는 역반대의 효과가 나오는 겁니다. 문제는 그러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미디어를 어떻게 제공하느냐의 차이인 거지, 언론을 통해 갖고 또는 여러 가지 메신저라든지 정보를 통해 갖고 이러한 방식으로 두세 달만 계속해서 주입해 버리잖아요. 이 균형 이론은 100% 다 무너집니다. 대신 다른 정보를 접할 수 없게끔 이게 상충하는 정보를 접할 수 없게끔 꾸준하게 일관성을 두기만 하면 무조건 이 균형 이론을 갖고 있는 사람은 1차적으로 무너집니다. 두 번째는 인지 부조화를 활용할 줄 알아야 돼요. 즉 지속적으로 본인이 믿고 왔던 것 또는 생각하던 여러 가지의 기준들도 시각을 바꾸면 행동 자체에서 또는 느낌 자체에서 완전히 바뀐다는 거예요. 이러한 방법을 동원하는 데는 보상이 필요합니다. 보상이.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을 두 개 군으로 나눠요. 이거 이제 실제로 59년에 있었던 그 심리학 시험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한쪽 그룹, 양쪽 그룹의 모두한테 하루 종일 원반을 돌리는 일을 시킵니다. 원반을 계속 돌리게끔 만드는 거야. 원반을 계속 돌리고 딴 일 아무것도 안 시켜요. 그러면서 양쪽 그룹한테 이거는 재밌는 일이다, 좋은 일이다 라고 이제 똑같은 방향으로 일을 시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한쪽 그룹한테는 예를 들어 1원을 줘요. 평균 임금이 10원이라고 봤을 때 1시간 동안 하는데 10원이라고 봤을 때 한쪽 그룹한테는 1원을 줘요. 근데 한쪽 그룹한테는 100원을 줍니다. 자, 이렇게 줘놓으면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이제 일상적인 하루 일당의 소득의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소득의 기준이 있는 상황에서 1시간 이걸 돌리고 1원을 받은 사람은 이게 아무리 좋은 일이다, 재밌는 일이라고 해도 재미가 없다고 느끼게 돼. 근데 100원을 받은 그룹은 똑같은 일을 하고도 이거 진짜 재밌는 일이네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이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는 사실은 중간에 있는 보상 때문인 거예요. 근데 이 보상을 잊어버려, 사람들은. 쉽게 말해서 태극기 할아버지들한테 광화문에 가서 욕을 하고 오세요라는 걸 시킨단 말이야. 그럼 욕을 하고 오는데 이 사람들이 기대치보다 높은 일당을 주잖아요. 그럼 이 욕을 하고 온 상황 자체를 재밌게 느끼고 보람되게 느끼고 정의롭게 느끼게 된다는 거지. 따라서 이런 사람들을 유혹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상당한 수준의 높은 보상을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물론 이건 이제 일시적인 일입니다. 모든 경우를 그렇게 갈 수는 없지만, 자, 이런 초기의 보상을 통해 갖고 좋은 인식을 심어준 이 일거리들은 나중에 똑같이 10원으로 금액을 평준화돼서 맞춰줘도 이쪽 1원 받았던 그룹은 10원을 받았는데 이게 재미가 없어. 근데 100원을 받았던 애는 10원으로 내려왔는데도 이게 재밌어진다는 거죠. 결국 한 번의 인식, 어떻게 인식을 시키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결정 후에 부정하라는 말.
그래서 미리 결정을 시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자, 이번엔 무조건 윤석열을 찍어야 돼. 윤석열이 좋은 사람이야. 우리는 윤석열을 찍기로 했어. 라는 내용을 강요를 합니다. 그 결론을 받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투표를 시켰단 말이야. 그럼 이러한 결론 없이 자,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시고 둘 중에 하나를 고르세요. 이재명과 윤석열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시고 일단은 여러분이 판단해서 좋은 사람을 하세요라는 두 그룹을 놓게 보면 자, 우리는 윤석열을 찍기로 했어 라고 먼저 주입을 했던 사람들이 뽑고 난 다음에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에 결정을 시켜가지고 먼저 본인이 선택을 하게끔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이걸 뽑으면 자기 선택에 대한 만족감이 커진다는 거죠. 이 매표행위가 사실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먼저 돈 5만 원이라도 줘놓고 자, 5만 원 줬으니까 우리는 윤석열 찍는 거다라고 했을 때 에이 그건 뭐 받아먹고 그냥 다른 거 찍으면 되지. 이게 쉽지 않다는 거야. 5만 원을 일단 받잖아요. 그러면 내가 받아놓고 2번을 찍더라도 1번에 대한 호감이 더 높아진다는 거고 5만 원을 받고 1번을 그대로 찍은 사람은 마찬가지로 자기가 찍은 후보에 대한 만족감이 더더욱 높아진다는 거지. 물론 이런 걸 선거에서 응용하는 거는 이건 불법이에요. 하지만 이러한 선거라고 하는 민주적인 절차를 떠난 사회적 마케팅이나 광고나 홍보나 또는 기업 간의 경쟁 사회에서 이런 걸 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이는 굉장히 큰 결과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나쁜 방법이죠. 선거라는 입장에서 놓고 보면 나쁜 방법이지만 마케팅의 메커니즘으로 보면 무조건 이기는 방법인 겁니다. 즉 매대에다가 1+1으로 뭘 하나 붙여갖고 팔아요. 그래서 그거를 선택하게끔 만들면 나중에 가서 그게 없어도 거기에 대한 호감이 생기고 여기에 대한 선택에 대한 만족도가 더 커진단 말이야. 처음에 물건을 사러 들어갔는데 전단지에 메일우유가 있고 서울우유는 없어. 그럼 메일우유 전단지를 보고 내가 이걸 우유를 사려면 메일우유를 사야겠구나 하고 갔는데 막상 가봤더니 메일우유와 서울우유가 있단 말이야. 그럼 그 상황에서 전단지에 들어가 있는 메일우유를 고를 수밖에 없는 거야, 인간은. 그러니까 이러한 마케팅이, 이러한 사회화가 이걸 통한 사람들의 행동과 의식의 변화를 하려는 메커니즘들이 우리 사회 안에는 무한대로 숨어 있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섞고 있습니다. 돈을 들인 사람들의 그 노출되는 정보에 조금씩 우리가 다 영향과 정보를 받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저쪽은 이게 불법이긴 하지만 이와 같은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선거운동과 마케팅과 지지자들에 대한 접근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일종의 단속을 하는 거고 우리 쪽은 그건 하면 안 돼.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그건 하면 안 되는 짓이야. 그래서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가 쉽지 않은 거지. 왜? 그쪽이 사회적으로 사회화되어 있는 인간들이 우리랑 똔똔이라고 치더라도 결합력이 우리보다 훨씬 더 높아버리잖아. 물론 이런 방식으로 우리도 선거를 해야 된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법제도와 개선과 언론 환경의 변화를 통해 가지고 내가 너한테 5만 원짜리 고무신은 못 주지만 당신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얼마만큼의 복지와 비용을 대신해서 주고 있고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공적인 영역 안에서. 근데 해도 티가 안 나. 안 알려주니까. 자랑을 안 해. 겸손할 필요 없어요. 나눠줬으면 줬다고 자랑해야 되는 겁니다. 보상을 해주고 이걸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했습니다라면 이걸 해줘야 돼요. 왜 국회의원들이 맨날 프래카드 걸어놓고 제가 이번에 무슨 뭐 다리 공사를 따왔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우리 민주당 그런 것도 잘 안 해. 우리 국짐당이 무슨 중소기업 보상금에서 걸었습니다. 막 쓰는 이유가 뭐야? 쓴 거 안 쓴 거하고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사람 인식 자체가 틀리다고.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어야 돼. 그 프레카드 5만 원짜리 한 장이 나중에 수천 표하고 맞바꿀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전략적인 행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날 사회에서는. 그러면 김건희가 자기 후원해준 그룹에 뭔가 이 공사도 시켜주고. 그래서 보수가 어, 항상 보상이 따르기 때문에 어, 분열하지 않는 거예요. 어차피 내 선택이나 도덕적 기준은 필요 없어. 없어요. 내 선택이 보상으로 따라올 거를 알고 있고, 반대로 이제 안 오면 얘들은 빡 돌아버리니까. 밀어주면 수익 외약 온다. 돼 그렇지. 있으니까. 이게 돼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이 메커니즘이 결국은 이 집단과 이 사회의 결속력, 그리고 콘크리트 지지층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돈 없으면 말짱 꽝이네. 응? 돈 없으면 끝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세금으로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든. 그리고 우리가 안 했어?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엄청나게 많이 했어. 근데 저쪽 새끼들은 이걸 다 비실해. 똑바로 얘기를 해줄 수 있는 미디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김명신의 그 박사 논문도 오케이 된 것도 국민대가 그럼 국민대가 이제 스카이에서 K스카이로 서울대 앞에 붙을 수 있는 아이씨. K스카이가 될 수 있는 토대를 닦은 거지. 왜? 국민대를 나오고 국민대 출신이면 다 대통령실 가고 좋은데 낙하산 타고 장관 되고 입각할 거니까. 세상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조절하고 변절을 잘 하는 사람들의 어떤 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리저리 박쥐짓을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여러 사회에서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전라도 항우에 가서는 아따 형님 그러고, 경상도 항우에 가서는 아이고 아재요 이럴 수 있는 변신에 능숙한 애들이 있어요. 너무.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결국은 이제 멀티 사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능력이 있어야만 사실은 또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절을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일단 상대한테 맞춰갖고 자신을 변화시키는 카멜레온 같은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종교인한테는 종교적으로 접근할 줄 알아야 되고, 기업인한테는 기업적인 접근을 할 줄 알아야 되는 카멜레온 같은 역할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뭐냐면 성 역할을 이용한 변화를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여성을 만나면 사실은 내가 진짜 마음은 남자지만 성격은 그냥 나 여성스럽잖아. 이런 말 하는 놈들이 있어요. 네? 개사기입니다. 또 여자가 남자를 만나갖고 남자한테 나가 성격이 좀 남자 같아. 내가 겉으로 보기에는 여자지만 성격은 남자야. 이런 성 역할을 뛰어넘는 언행과 변화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거 못 믿을 카멜레온들입니다. 왜요? 그런 사람 진짜 있긴 하잖아요. 많죠. 네. 그리고 이게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야. 이런 사람은 탈사회화가 돼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쪽 집단에서 우리 쪽 집단에 추수를 하러 들어왔을 경우인 사람들이 많다는 거지. 이런 사람들이 주로 변절을 유도해요. 간첩 같은 거야. 그 다음은 상대방하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예를 들어 강하게 말한단 말이야. 나는 무조건 이재명이야. 난 무조건 기독교야. 난 무조건 채식이야. 라고 이렇게 상대방이 강하게 자기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더 강하게 반론을 펼쳐요. 그러니까 이재명이야 라고 하면 이재명 안 돼. 무조건 윤석열이야. 이런 식으로 해갖고 강대강으로 부딪힙니다. 근데 이제 중간에 나는 잘 모르겠어. 뭐 이재명도 그렇고 윤석열도 그렇고 뭐 어느 쪽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그럼 그러지? 사실은 나도 그래. 하지만 꼭 생각을 해본다고 치면 그래도 좀 윤석열이 난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강한 긍정에는 강하게 받아쳐요. 약한 긍정에는 약하게 받아치거나 부정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해갖고 상대방의 템포에 똑같이 맞춰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건 여러분을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러한 경우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대부분 보면 이제 내가 사회적 의사야, 검사야, 판사야.
기업체 사장이에요. 요런 사람들을 만날 때 있잖아요. 요런 사람들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을 쓰냐면 미리 거짓 정보를 흘려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판단을 조정할 수 있게끔 만듭니다. 즉, 이제 우리 회장님 쓰는 방식이랑 비슷한 건데, 어떤 젊은 여자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저 여자 교수예요. 라고 하는 얘기를 흘려듣게 만듭니다. 자기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소개해준 사람이, 저 사람은 교수입니다. 또는 저 사람은, 그림 전문가고 큐레이터입니다. 뭐, 요런 식의 정보를 미리 흘려듣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걸로 가가지고 자기가 그 전제를 깔아놓고 난 상태에서 상대방하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들어 교수시라면서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답하는 거죠. 어머 어떻게 하셨어요? 저 그런 거 어디 가서 얘기 안 하고 다니는데. 요런 방식인 겁니다. 미리 상대한테 다른 정보나 자기가 유도하려고 하는 정보를 줘놓고 접근하는 방식을 쓴다는 거죠. 요런 방식으로 사람들을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짓거리를 하는 사람들을 멀리해야 된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럼 어떠한 사람, 어떠한 태도를 갖춘 사람들을 가까이 지내야 되느냐, 누가 성공적인 대인관계를 이끌 수 있는 사람인 거냐라는 부분에서 우리는 못하겠지만 그 신청하고 계신 몇몇 분들을 위해서 그러한 대인관계의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실천해 보세요. 자, 일단은 웃어야 됩니다. 평소부터 웃는 게 생활화돼야 돼요. 거짓말로 웃어도 괜찮아요. 웃는 표정이 자꾸 보이고 이런 표정의 다양성이 있어야만 다가오는 상대가 부담이 없습니다. 두 번째, 칭찬을 해야 됩니다. 칭찬을 하는데 처음에는 무조건 칭찬을 해요. 그냥 처음에 만났을 때는 옷도 잘 입으시고 몸매도 잘하시고 화장도 이쁘시고 너무 예쁘세요 막 이렇게 하는 거지. 근데 이 사람이 친해서 애인이 됐어. 결혼해서 부부가 됐어. 그러면 그때 가서는 팩트만을 칭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처음 끌어들일 때는 온갖 미사여구를 다 이쁘다 그래. 근데 나중에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여보 나 어디가 아파? 근데 당신은 몸매도 좋고 얼굴도 이뻐. 나 지금 살 10kg 쪘는데 나에 대해서 관심이나 있어? 요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그럴 때는 당신이 결혼 전보다 살은 좀 쪘지만 당신 얼굴은 여전히 귀엽고 이뻐. 요런 식으로 팩트만 때려줘야 된다는 거죠. 즉 내가 당신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다라고 하는 동의성, 동질성을 상대한테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신뢰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도 잘 아세요. 칭찬을 하는 게 중요한 스킬이긴 하지만 아무한테나 무조건대로 거짓말 같은 칭찬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처음엔 괜찮아. 처음에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보는구나 라고 접근해 가지만 점점 말하는 게 이상한 거지. 난 당신이 나한테서 태어나서 처음 여자고 난 지금까지 당신보다 더 이쁜 여자를 본 적이 없어. 이거 나중에 가면 식상해요. 안 믿습니다. 오히려 이런 말을 들으면 그 진실성을 의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땡길 때만 확 땡기고 날 때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칭찬의 기술을 발휘해야 됩니다. 세 번째, 칭찬을 할 때는 절대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하면 안 돼요. 딱 둘이만 있는 데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식구들이 있잖아요. 식구들이 있는데 3명이 있는데 김 PD 진짜 우리 이태원 가면 일도 잘하고 정말 천재인 것 같아.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제 이태원 감독이 기분 좋을 수 있지. 근데 옆에 있는 다른 김 PD 같은 경우는 왜 저러지? 뭐 시키려고 저러지? 송 작가님 저 요즘 이 PD 어디 이적하려고 그러나 되게 비굴한데? 요런 식으로 느끼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개인에 대한 칭찬할 때는 둘만 있을 때만 칭찬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상대방이 되게 나르시스트야.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만족감이 높고 뭔가 나르시즘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칭찬은 하되 비난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자기 에고가 강한 사람일수록 칭찬만 하고 비난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송 작가님한테요? 그렇지. 나 같은 사람한테 작가님이 뭘 알아요? 아이씨 맨날 틀리고 이런 소리 하잖아? 영영 관계는 끝인 거야. 네, 그래서 칭찬만 할 사람은 칭찬만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본인의 태도에 관한 건데 자기 자신의 외모나 지성에 대해서 또는 매력에 대해서 지나친 자신감을 표출하는 거는 역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심리학자들이 실험을 해본 결과 여성은 17살, 남성은 30세 전후가 가장 매력적인 어떤 외모라든지 이거를 풍기는 때라 그래요. 물론 호르몬 때문일 수도 있고 인상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사회적 관습 때문일 수도 있는데 17살 때가 제일 이쁘신 겁니다. 여성분들은. 남자는 30대가 제일 이쁜 거예요. 따라서 그때를 부정하는 난 17살 때보다 30대가 더 이쁜 것 같아. 난 지금이 더 이쁜 것 같아. 이런 스스로의 칭찬이라든지 이런 스스로의 에고이즘은 사회화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김건희는 50에 제일 응? 그 사람 지속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개발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 완공일지를 모르는 사람이라 그런 거지만 미래가 제일 아무튼 자기 자신의 매력 포인트에 대해서 우기려고 하면 안 되라. 우기지 말라는 거예요. 아유 나이가 들었네. 아유 지금 머리도 빠지고 흰머리도 나고 옛날 같지 않네 그랬는데 그걸 갖고 아니야. 나는 지금이 제일 멋있어. 흰머리가 나도 난 지금이 제일 매력적이야. 요 따위 태도를 버리라는 거예요. 사회에서 성공하고 싶으면. 네. 그리고 비호감인 사람.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한테서 비호감으로 찍힌 사람은 절대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어차피 많은 사람이 비호감으로 보고 있는 사람은 어차피 사이코패스예요. 그런 사람하고 가까이 하면 나까지 평판을 깎아먹는다는 거죠. 손절할 사람, 사페는 확실하게 손절해야 됩니다. 그걸 못하면 같은 과로 같이 몰리게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대인관계 성공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여러분이 설득시키려고 하는 그 사람, 여러분이 설득하고 싶은 고객, 유혹하고 싶은 이성, 그리고 정치적 성향이 너무 맞지 않는 부모님이나 주변에 있는 직장 동료들, 이러한 방식으로 성공하는 대인관계의 비법을 활용해가지고 딱 3가지만 해주면 돼요. 네. 좋은 건 좋게, 나쁜 건 나쁘게, 그 다음에 뭔가 보상을 주는 거야. 나 오늘 한우 살게. 나 오늘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 된 거 너무 기분 좋아서 나 한우 한번 살게. 이런 식으로 자그마한 보상이라도 해주면서 인지부조화를 이끌어내는 스킬. 그 다음에 먼저 결정한 다음에 거봐 이번에 당대표 내가 찍은 대로 이 사람 되잖아. 되고 나니까 정책이 이렇게 바뀌잖아. 라고 하는 먼저 결정 후에 그 다음에 있어서의 결과를 드러내 보여줄 수 있는 요 3가지 스킬을 활용하시면 여러분도 반드시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구체적으로 타켓이 좀 컴플렉스해. 이것저것 다 갖추고 있어. 그래서 이게 좀 고치기 어렵습니다. 꼬시기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 우리 부모님은 안 돼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요 원칙에 입각하고 저한테 나중에 메일을 보내세요. 그럼 제가 스킬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번 주는 요걸로 정리를 하고요. 자, 다음 주부터는 여기에서 이제 더 심화돼서 한꺼번에 대중적인 인기. 그러니까 1대1 상대하는 게 아니야. 그룹을 상대로 어떠한 방식을 펼치면 이게 설득이 되는가, 조정이 되는가 라는 부분에 대한 좀 더 확대편을 다음 주에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화병의 원인이 뭐냐면 내 맘대로 안 돼서 그런 거잖아요.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거잖아, 상대방은. 나는 이런데 쟤는 왜 저러지? 라는 부분인 건데 저희 방송을 듣고 먼저 상황을 이해를 하세요. 이해가 되고 나면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 모르게 이렇게 은근히
그러니까 뭐 진리, 뭐 올바른 말, 정확한 팩트 다 필요 없어. 이런 사회화의 메커니즘을 이용해갖고 자녀들이 됐든 애인이 됐든 남편이 됐든 부모님이 됐든 고쳐보세요. 주변에 직장 동료가 됐든 고쳐집니다. 시도해 보시고 안 되면 얘기하세요. 제 AS 드립니다. 자, 다음 주에도 화병 방지 프로젝트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상생커머스 송작가 TV몰, 여러분께 믿을 수 있는 제품을 제공합니다. 신선한 제품, 다양한 상품, 집에서 바로 받아보세요. 직접 먹어보고 수확하며 깐깐하게 고른 거 다 아시죠?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아요. 네이버에서 송작가 TV몰을 검색해보세요. 일단 한번 잡사봐. 헤헤. 일단 잡사봐.